저는 시동생에게 성폭행을 당해 뱃속에서 채 자라지도 못한 아이를 잃었습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제가 들은 것은 그게 네 복이야 라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저는 강씨 일가가 그토록 갈망하던 저택을 잿더미로 만들고 스스로를 명문가라 칭하던 그 오만한 가문을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시켰습니다. 지난 5년간 순종적인 아내이자 인내심 강한 며느리로 살아온 제가 어떻게 이토록 잔혹하고 단호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 청춘을 바쳐 사랑했던 남편이 내뱉은 그 잔인한 말 뒤에는 어떤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제 이름은 윤서아, 나이는 32살입니다. 그 운명의 날이 오기 전까지 제 삶은 외부인의 눈에 어떤 여성이든 질투할 만한 완벽한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대형 미디어 회사의 유능한 팀장으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호감 가는 외모를 지녔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도 저는 부동산 업계에서 명망 높은 재벌가로 알려진 강씨 가문의 차남 강민준과 결혼했습니다. 5년 전 우리의 결혼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큰 행사였습니다. 사람들은 재벌 2세와 재색을 겸비한 커리어 우먼의 만남이 마치 동화 속 이야기 같다며 부러워했고 저 역시 한때는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저는 진심과 인내로 사람을 대하면 행복이 미소 지을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해외에서의 더 큰 승진 기회를 포기하고 아내이자 며느리로서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속해 있다고 굳게 믿었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가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던 화려한 3층짜리 한남동 저택은 사실 친정 부모님께서 마련해 주신 결혼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열쇠를 받던 날 시어머니인 박 여사님은 부드러운 말투로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부부 공동의 것이지만 그래도 남편 이름으로 해두는 게 보기 좋지 않겠니? 남자가 가장인데 밖에서 체면도 있고 말이다. 그때 민준 씨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나 믿지? 누구 이름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함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저는 그 말을 믿었고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사랑이 모든 계산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 고갯짓이 정교하게 짜인 함정에 제 발로 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의 시집살이는 침묵과 인내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교활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말은 언제나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독이 든 가시가 숨어 있었습니다. 절대로 저에게 소리치거나 화내지 않으셨지만 다른 방식으로 제가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받게 만드셨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에는 민준 씨에게 가장 맛있는 반찬을 집어주고는 저를 향해 툭 던지듯 말씀하셨죠. 남자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니 잘 먹어야지. 여자는 집에서 살림만 하니 뭘 먹든 상관없지. 제가 갑작스러운 회의 때문에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길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은 복도 없지. 며느리가 일에만 빠져서 가족 식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 시어머니의 모든 말에 민준 씨는 침묵했습니다. 그저 등 뒤에서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일 뿐이었죠.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저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모든 억울함을 속으로 삼키며 남편이 나를 이해하고 사랑해준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제 본능이 피해야 한다고 소리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준 씨의 남동생 강민혁이었습니다. 그는 남편보다 2살 어렸지만 훨씬 반항적이고 오만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빛은 결코 시동생이 형수를 보는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노골적이고 샅샅이 훑어보는 듯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집에 단둘이 있을 때면 그는 의도적으로 제 몸을 스치듯 지나가거나 저속한 농담을 던졌습니다. 형수님, 요즘 더 예뻐지셨네요. 우리 형은 복도 많아. 저는 항상 그를 피하고 거리를 두려 했고 민준 씨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매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민혁이가 원래 좀 짚고서서 그래. 다른 뜻은 없을 거야.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민준 씨의 무관심은 민혁의 점점 더 과감해지는 행동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물건을 건네는 척하며 제 손을 만지거나 불쾌할 정도로 다정하게 어깨를 치는 등 신체 접촉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는 그저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미소는 저를 소름 돋게 했습니다. 만약 예기치 않은 기쁜 소식이 없었다면 모든 것은 그렇게 불안한 상태로 계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거의 5년을 기다린 끝에 하늘이 마침내 저희 부부를 가엾게 여겨주셨습니다. 임신 테스트기에 나타난 두 줄을 보던 날, 저는 민준 씨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역시 감동하여 저를 꼭 껴안으며 이제부터는 절대 저에게 어떤 서러움도 겪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기쁨은 제가 겪어야 했던 모든 불안과 서러움을 덮어주었습니다. 저는 밝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이 집을 가득 채우고 모든 갈등을 해소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뱃속에서 자라나는 아이를 돌보는데 온 정신을 쏟았습니다.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손수 작은 스웨터를 떴습니다. 이 아이는 제 모든 희망이었고 균열이 가고 있는 우리 결혼을 굳건히 지켜줄 마지막 연결고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고통스럽게 틀렸습니다. 그 희망의 끈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가 제 인생을 파괴하기 위해 노리는 표적이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날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 씨와 시부모님은 지방에 사는 먼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다음 날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집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앉아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살짝 불러온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기묘한 평온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택배 기사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경계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흠뻑 젖은 생쥐꼴이었고 몸에서는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는 길에서 차가 고장났다며 비를 피하고 사람을 부를 전화를 빌려 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그래도 시동생인데 비바람 속에 내쫓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를 집 안으로 들여 마른 수건을 건네고 전화기는 탁자 위에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 최악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충혈된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그는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형만 편애한다고 불평하다가 자신이 만났던 여자들에 대해 상스러운 말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피곤해서 먼저 방에 들어가 쉬겠다고 핑계를 댔지만 제가 몸을 돌리는 순간 그가 뒤에서 달려들어 저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발버둥치며 소리쳤습니다. 민혁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나요. 미쳤어요? 하지만 그는 미친 듯이 웃을 뿐이었습니다. 미쳤냐고? 그래, 나 미친 지 오래다 형수. 매일같이 내 앞에서 알짱거리는 당신을 보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미칠 것 같았다고. 당신처럼 멋진 여자가 왜 하필 강민준의 아내여야 하지? 왜 내 것이 아니냔 말이야. 임신한 여자의 힘으로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거구의 남자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에 묻혀 목이 쉬어라 소리치고 핥히고 물어뜯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헛수고였습니다. 지옥의 문은 바로 제 집, 차가운 거실 바닥에서 열렸습니다. 그는 저를 강간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고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온몸이 누군가에게 망치로 맞은 것처럼 쑤셨지만 육체적 고통은 제 영혼을 찢어놓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리 사이로 따뜻한 피가 천천히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숙여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던 하얀색 인부복 위로 수많은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제 아이, 5년을 기다렸던 제 아이, 제 모든 희망이었던 아이가 저를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공포와 절망 속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겨우 휴대폰을 찾아 민준 씨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제 남편이자 제 아이의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준 씨, 나 좀 살려줘요, 우리 아기. 아기가 잘못됐어요, 민혁 씨가.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저편에서는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의 침묵 끝에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금의 놀람도 연민도 없이 오직 잔혹할 정도의 차가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게 내 복이야. 그 한마디. 6글자는 그의 동생이 저지른 짐승 같은 행위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산산조각 난 제 심장을 관통하는 마지막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제가 붙잡으려 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사랑, 믿음, 그리고 인간성마저 죽여버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부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더 이상 고통이 없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도 같은 공허함 속에서 제 안에 또 다른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는, 오직 얼음처럼 차가운 증오심만 남은 한 여자가. 그들은 그 말이 제 인생의 종지부가 아니라 저 자신조차 상상하지 못했던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행동은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바로 체면에서부터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공감과 분노를 자아냈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막다른 길에 내몰린 한 여성이자 어머니의 정의를 되찾는 여정을 저와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항상 여기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막이 내리는 다음 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육체적 고통은 잔인한 현실을 일깨우듯 마지막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제 아이와 저의 피용덩이 속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화려한 거실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얼마나 정신을 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희미하게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고 있었다는 것만 기억납니다. 아마도 제가 기절하기 전 질렀던 비명을 이웃 중 누군가가 듣고 신고해준 모양입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병원의 차가운 흰색 천장과 코를 찌르는 강한 소독약 냄새였습니다. 상실의 냄새였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제가 깨어난 것을 보고 황급히 다가와 상태를 살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몸은 좀 어떠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저 손을 들어 제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평평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강한 충격과 과다출혈 때문이었어요. 우선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가족분들께는 연락드렸습니다. 가족? 그 두 단어가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이토록 아이러니할 수가.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게 내 복이야. 다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활활 타오르는 증오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드나들며 주사를 놓고 링거를 교체하는 동안 영혼 없는 시체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 오기를. 그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비극을 어떻게 연기할지 보고 싶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들이 왔습니다. 세 사람 모두. 시어머니 박 여사님이 가장 먼저 병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침대로 달려와 며느리의 안부를 묻는 대신 그녀는 곧장 의사에게 달려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며느리는 괜찮나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대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죠? 민준 씨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시선은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채 계속해서 어머니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짐승, 민혁이었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씻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채 방금 산책이라도 다녀온 듯 태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등 뒤에 숨어 저를 재빨리 훑어보더니 이내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 짧은 시선에는 승리감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장으로 보이는 나이든 의사가 박 여사님을 보며 전문적인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은 위기는 넘겼지만 복부 충격과 심한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유산했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병원 규정에 따라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이라는 두 글자를 듣자 시댁 식구 세 사람의 얼굴색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와 민혁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민준 씨는 비틀거리며 벽을 짚었습니다. 민혁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주머니 속 그의 두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치 피해자가 자신인 양 애통하게 외쳤습니다. 세상에, 성폭행이라니요? 의사 선생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분명히 혼자 넘어져서 놀란 김에 헛소리를 하는 걸 거예요. 우리 며느리 원래 좀 신경이 쇠약해서 망상이 심하거든요. 그렇지, 민준아? 그녀는 명령조의 눈빛으로 민준 씨를 돌아봤습니다. 민준 씨는 마치 줄에 매달린 인형처럼 황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사 선생님. 제 아내가 요즘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아마 계단에서 넘어진 걸 겁니다. 저희 집에는 아내를 해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그들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들었습니다. 가슴을 누군가 칼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제 안부를 단 한마디도 묻지 않았고 방금 잃은 손주에 대한 연민도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그 귀한 아들의 범죄를 덮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명문가의 거짓된 체면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끔찍한 남편의 눈을. 그의 눈에서 당혹감과 두려움은 보였지만 저를 향한 죄책감이나 연민은 단 한 줄기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 제복을 입은 두 사람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가족분들, 저희는 X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윤서아 씨가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해야겠습니다. 박 여사님은 황급히 달려가 두 경찰관 앞을 가로막으며 연극을 계속했습니다. 아이고 경찰관님들, 아무 일도 아닙니다. 저희 며느리가 산후 우울증 아직 출산도 안 했는데 이 있어서요. 혼자 넘어지고는 놀라서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집안일이니 저희가 알아서 해결하겠습니다. 제발 저희 집안 명성에 흠이 가지 않도록 일을 크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경찰관이 엄숙한 표정으로 박 여사님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 이것은 규정된 절차입니다. 저희는 피해자와 직접 이야기해야 합니다. 어머님과 두 아드님은 밖에서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박 여사님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마도 평생 누군가에게 이토록 단호하게 거절당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기 전 살이 타들어갈 듯한 눈초리로 저를 한번 쏘아보고는 민준 씨와 민혁을 데리고 마지못해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잠시나마 조용한 공간이 찾아왔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다가와 따뜻하고 동정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서아 씨, 두려워하지 마세요. 침착하게 있었던 일을 전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온몸을 감싸는 차가운 침착함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제가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지금 침묵한다면 저는 잃어버린 제 아이뿐만 아니라 제 자신마저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두 경찰관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혁의 이전 성희롱 행위부터 민준 씨의 방관, 그리고 그 비오는 오후에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까지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일정하고 또렷했으며 모든 세부 사항과 단어 하나하나가 마치 제 마음속에 새겨진 것처럼 분명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병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나이든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몸조리하세요. 모든 것은 법에 따라 처리될 겁니다. 그들이 떠나고 저는 홀로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방금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가문의 화려한 껍데기를 산산조각 낼 도화선에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처럼 돈과 권력을 가진 가문이 귀한 아들에게 법의 심판을 받게 놔둘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불을 끄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틀렸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상대해야 할 사람은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라 아이를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머니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그들의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마자 복도에서 들려오는 박 여사님의 울부짖음이 들렸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새로운 연극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희생자는 여전히 저였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박 여사님의 울부짖음은 며느리를 걱정하는 어머니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야수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집안이 무슨 죄를 졌다고 저런 행실 더러운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서 이제는 자기 죄를 덮으려고 시동생한테 누명을 씌우다니. 착하고 순진한 우리 민혁이가 무슨 죄야. 그녀는 지나가는 간호사, 의사, 다른 환자 가족들까지 붙잡고 울며 불며 하소연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제가 바람을 피우다 애인에게 맞아 유산했고 남편에게 들킬까 두려워 무고한 시동생 민혁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남편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가장 끔찍한 동조였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 그 모든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왔습니다. 고통 때문이 아니라 역겨움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저토록 뻔뻔할 수 있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악어의 눈물 몇 방울과 뻔뻔한 거짓말로 흙을 백으로 만들고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킬 수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들 가족의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고급 양복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으로 금태 안경 너머로 자신감과 노련함이 엿보였습니다. 그는 병실에 들어와 인사도 없이 제 침대 옆 탁자에 서류 뭉치를 툭 내려놓았습니다. 윤서아 씨. 그는 거만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저는 강 회장님 댁의 법률 대리인인 홍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검토해본 결과 당신의 진술에는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더군요. 양측의 명예에 흠집을 내며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 위해 시댁 측에서는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저는 그를 말없이 쳐다봤습니다. 그가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 측에서 당신이 몸을 추스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위자료로 5억 원을 지급할 것입니다. 그 대가로 당신은 경찰의 한 진술을 철회하고 이 합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유사는 당신의 부주의로 인한 낙상사고였으며 강민혁 씨와는 무관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합의서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꼼꼼하게 타이핑된 글자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내용은 마치 이런 상황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완벽하고 매끄러웠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건조하고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5억. 제 아이의 목숨과 제 명예가 고작 5억 원의 가치밖에 안 된단 말인가? 변호사님, 홍 변호사는 제 반응에 놀란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윤서아 씨,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계속 일을 크게 만들면 당신에게 돌아올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증거는 있습니까? 반면 당신의 시댁은 끝까지 소송을 끌고 갈 재력이 충분합니다.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당신이 될 겁니다. 한 여성에게 평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텐데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만약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이 저를 파멸시킬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얇은 이불 밑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전하세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정의를 원합니다. 진술을 철회할 생각도 없고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을 겁니다. 돌아가세요. 홍 변호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방금 끔찍한 일을 겪고 병상에 누워있는 여자가 이토록 단호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서류를 챙겨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결정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들은 돈과 변호사, 부유층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 제 입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제 생각보다 훨씬 빨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제 왔던 두 경찰관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의 태도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동정심 어린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서아 씨, 저희가 강민혁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는 그날 오후 당신의 집에 들렀지만 비를 피하다가 바로 나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시간대에 근처 편의점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CCTV 영상이라는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CCTV 영상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분명히 그때 그는 우리 집에 있었는데 그들이 모든 것을 조작하지 않았다면. 경찰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신의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최근 당신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했고 우울증과 망상 증세를 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신이 사건을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 현재로서는 강민혁 씨를 구속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마치 누군가에게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습니다. 증거. 지금 제가 어디서 증거를 구한단 말인가? 그때는 저와 그놈 단둘뿐이었다. 집안의 카메라는 제가 시집온 직후 박 여사님은 감시당하는 느낌이 싫다며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했고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알리바이를 만들고 동시에 저를 수사기관의 눈에 정신병자로 둔갑시켰습니다. 그들은 단지 범죄를 덮으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거짓말쟁이,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정의의 문이 제 눈앞에서 서서히 닫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고립시키고 무력화시키는데 일단 성공했습니다. 병원에서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저와 이야기를 덜 나눴습니다. 그들은 호기심과 동정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말없이 복도 끝에 있는 1인실로 옮겨졌습니다. 암묵적인 격리였습니다. 제 휴대폰도 민준 씨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쉴 수 있도록이라는 이유였지만 저는 그가 제가 외부와 연락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갇혀 목소리를 빼앗기고 모든 사람들의 눈에 정신병 환자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제 시댁은 그들의 권력과 돈으로 범죄자를 보호하고 진실을 묻기 위한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저는 병상에 누워 잿빛 창밖을 바라보며 극심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한때는 포기할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 혼자서는 그렇게 강력한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제 작은 아기의 모습, 거실 바닥에 흥건했던 피웅덩이의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 안 돼, 포기할 수 없어. 만약 내가 무너지면 범죄가 승리하고 진실은 영원히 묻히고 말 거야. 방법을 찾아야 해. 아주 작은 길이라도 좋으니 여기서 빠져나가 내 목소리를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만 해. 저는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하며 희망의 빛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입원한 첫날 밤 저를 돌봐주었던 젊은 간호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공감이었고 심지어 약간의 분노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상황에서 제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아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병실의 무서운 정적 속에서 훨씬 더 무서운 복수 계획이 서서히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제 입을 막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행동이 오히려 제게 무기를 갈고 닦을 시간을 주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무기는 바로 자유였습니다. 병원에서의 다음 며칠은 납처럼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거의 24시간 감시를 받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매일 죽과 수프를 가져왔지만 저를 보는 그녀의 눈빛은 교도관이 죄수를 보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 앞에서는 언제나 달콤한 말을 했습니다. 가여운 우리 며느리, 어서 먹고 기운 차려야지.
하지만 단둘이 있을 때면 그녀의 목소리는 독사처럼 쉬익거렸습니다. 분수를 알고 싶으면 입 다물어. 여기서 한마디라도 더 짓거렸다간 너뿐만 아니라 내 시골집 식구들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민준 씨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는 곁에 앉아 사과를 깎고 주스를 따라주며 헌신적인 남편 역할을 연기했지만 결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거나 3마디 이상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이 감옥의 일부였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한 교도관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중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유일한 희망은 미나라는 이름의 젊은 간호사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약한 척하며 사소한 일들로 그녀의 도움을 자주 청했습니다. 미나 씨, 물 한 잔만 갖다 줄래요? 미나 씨, 베개 좀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제 직업에 대해, 취미에 대해,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겪은 비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시댁에서 묘사하는 미친 여자가 아니라 평범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녀가 알아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인내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나 씨가 링거를 교체하러 들어왔을 때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저, 언니를 믿어요. 저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미나 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하는 말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언니를 어떻게 대하는지도 봤고요. 언니는 그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암흑 같던 날들 속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에 서주었습니다. 미나 씨, 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휴대폰 하나만 구해줘요. 유심칩이 있고 인터넷이 되는 휴대폰. 외부와 연락할 수만 있으면 돼요. 미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그녀는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간절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발요, 미나 씨. 이게 제가 정의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절대 미나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게요. 잠시 고민하던 미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내일 약품 카트를 밀고 들어올 때 거즈 상자 안에 낡은 휴대폰을 숨겨둘게요.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다음 날 모든 것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무기인 휴대폰을 손에 넣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트리스 밑에 숨기고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한밤중에만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전 직장 동료인 지석에게 연락한 것이었습니다. 지석은 유능한 화이트 해커였습니다. 메시지를 통해 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지석은 분노했습니다. 미친놈들. 서아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뭘 하면 될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2가지를 도와줘. 첫째, 강민혁의 알리바이를 조사해줘. 그 편의점 CCTV 영상,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야. 둘째, 그들 회사의 재무 상황을 파헤쳐줘. 그들이 이 범죄보다 더 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지석은 즉시 답했습니다. 알았어. 일주일만 시간을 줘. 지석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더 깊은 절망에 빠진 척, 심각한 우울증 환자인 척 했습니다. 식사도 거의 하지 않고 말수도 줄이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완전히 무너졌고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그들이 믿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분수를 아는군. 그렇게 얌전히 굴면 편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민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폭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방심이 바로 제 기회였습니다. 저는 민준 씨에게 옛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 사업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는 아내인 척하며 저는 회사가 겪고 있는 프로젝트와 어려움에 대해 물었습니다. 요즘 회사 괜찮아요?
새로 시작한 신도시 프로젝트가 법적인 문제에 부딪혔다고 들었는데 민준 씨는 상황을 통제했다고 믿는 자만심에 빠져 자신도 모르게 중요한 정보들을 꽤 많이 흘렸습니다. 그는 회사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고위 관료들에게 얼마나 막대한 리베이트를 주었는지에 대해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그 모든 대화를 저는 미나 씨가 몰래 가져다 준 휴대폰으로 전부 녹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손수 벼리고 있는 총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총알은 한 개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족이 쌓아올린 썩어빠진 시스템 전체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제 증거 보관함은 채워져 갔습니다. 뇌물에 대한 녹음 파일, 불투명한 거래에 대한 단서들. 저는 피해자에서 점차 먹잇감의 흔적을 하나하나 수집하는 인내심 강한 사냥꾼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석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서아야, 찾았어. 그 CCTV 영상 편집된 거였어. 원본 파일을 복구했는데 강민혁은 네가 피해를 입었다고 한 시간보다 2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단 5분 동안 물 한 병 사러 그 편의점에 들렀을 뿐이야. 놈들이 뻔뻔하게 증거를 조작한 거지. 제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상황을 뒤집을 첫 번째 증거를 확보한 것입니다. 지석이 메시지를 이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 회사 말인데 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부동산 프로젝트를 통해 엄청난 규모의 자금 세탁을 하고 있어. 액수가 수천억 원대에 달해.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에 대한 초기 증거 몇 개를 확보했어. 저는 지석의 메시지를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끔찍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비인간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범죄자들이었습니다. 탐욕이 그들을 악마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저 자신과 제 아이를 위한 정의를 되찾는 것뿐만 아니라 법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전부 폭로해야만 했습니다. 제 계획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훨씬 더 단호하고 위험한 단계로.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곳을 탈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계속 병원의 죄수로 남아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담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기회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에서 제가 사라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혼란을.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기회는 그들이 항상 자랑스러워하던 바로 그 돈에서부터 찾아왔습니다. 알리바이 조작의 증거와 시댁의 자금 세탁에 대한 초기 단서를 확보한 저는 성급하게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간접적인 공격이 필요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쏜 독화살처럼 그들을 혼란과 불안에 빠뜨려 스스로 더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명예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바로 그들이 쌓아올린 비즈니스 제국의 돈과 안정성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석을 통해 시댁의 강성건설이 골든밸리 신도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향후 몇 년간 회사의 존폐를 결정할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은행으로부터 막대한 대출을 받아야 했고 2차 투자자들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작은 부정적인 정보라도 퍼진다면 투자자들과 은행은 등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석에게 완벽한 익명의 이메일 주소와 SNS 계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병원에서 얻은 휴대폰으로 매일 밤 저는 저만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충격적인 증거를 한 번에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씩 정보를 흘리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저는 평판이 좋고 쉽게 매수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려진 몇몇 경제 전문 기자들에게 익명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매우 짧고 모호했으며 암시적인 말들 뿐이었습니다. 강성건설의 골든밸리 프로젝트 자금 흐름에 이상 징후가 보임. 투자자들은 신중해야 할 것. 강성건설의 재무보고서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동시에 주식 및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제 가상 계정이 강성건설 관련 게시물 아래에 의미심장한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강성건설 내부 분쟁설이 있던데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조심하세요. 강성건설 자금, 겉보기만큼 깨끗하지 않아요.
이 정보들은 구체적인 증거는 없었지만 금융처럼 민감한 시장에서는 작은 소문 하나만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대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군거림에 불과했지만 곧 한 소규모 경제신문에서 골든밸리 프로젝트 투자의 잠재적 위험이라는 제목의 짧은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는 강성건설이 자금 세탁을 했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회사의 갑작스러운 자본금 증가와 복잡한 주주 구조에 대해 교묘하게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한 방은 시댁을 제대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에 더 늦게까지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가 병실에서 몰래 봤던 전화 내용은 더 이상 저를 향한 가식적인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긴장감 넘치는 대화들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문이 돌 수 있어? 누가 정보 흘렸는지 당장 알아봐. 은행에서 전화 왔어. 명확하게 해명하라고 요구하더군. 빨리 서류 준비해. 박 여사님도 더 이상 예전처럼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병문안 오는 횟수가 줄었고 올 때마다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한 번은 무심코 욕설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네. 저 미친년 하나 처리하는 것도 골치 아픈데 이제는 사업까지 방해하는 놈이 나타나다니. 분명히 경쟁사가 더러운 짓을 하는 걸 거야. 저는 듣지 못한 척 가만히 누워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가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경쟁사, 직원, 파트너까지 모든 사람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제국을 뒤흔들고 있는 자가 바로 그들이 병상에 감금해둔 며느리라는 사실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재정적인 압박은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에도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와 민혁이 통화로 다투는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지금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회사가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데 난 은행 상대하랴, 윤서아 감시하랴 정신이 없는데 넌 집에서 편하게 놀기만 하잖아. 민혁도 지지 않았습니다. 형 말 참 편하게 하네. 그 일, 나 혼자 원해서 한 거야? 어머니도 동의했잖아. 이제 와서 전부 내 탓으로 돌리는 거야? 형이 형이면 동생 책임질 생각도 해야지. 그들은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탐욕과 범죄라는 토대 위에 세워진 거짓된 단결은 돈 문제 앞에서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작은 미끼들을 던졌습니다. 모든 정보는 너무 노골적이지 않으면서도 그들의 불안과 의심을 유지하기에 충분하도록 신중하게 계산되었습니다. 재정 공격의 정점은 민준 씨가 몇 달 전 술에 취해 무심코 흘렸던 매우 민감한 정보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강성건설이 유령 자회사를 이용해 막대한 금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지석의 도움으로 수집한 몇 가지 초기 증거와 함께 익명의 편지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직접 보냈습니다. 일단 국세청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인맥이 넓어도 쉽게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칠 후 강성건설이 갑작스러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상장사였다면 주가는 즉시 폭락했을 것이고 비상장사라도 시장의 신뢰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2차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골든밸리 프로젝트 대출 심사를 잠정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들의 제국은 붕괴 직전에 놓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거의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민준 씨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가족은 이제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폭풍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가라앉는 사업을 구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에 대한 감시가 가장 느슨해졌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는 것, 그 허황된 명성, 명문가라는 체면을 마저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그 추락을 위한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곧 우리 저택에서 대규모 고객 감사 파티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파트너들을 안심시키고 자신들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연극을 위한 마지막 무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 비참한 결말의 연출가가 될 것이라는 사실도. 재정적 급소를 공격당한 강씨 일가는 휘청거렸습니다. 회사는 세무조사를 받고 수조 원짜리 프로젝트는 동결되었으며 투자자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마치 가라앉는 배와 같았고 공황 상태 속에서 아주 성대한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파트너들을 위한 감사와 자신들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파티를 바로 제가 요양이라는 명목으로 퇴원한 후 사실상 감금되어 있는 바로 그 저택에서 열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명확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으로 내부의 부패를 감추고 남아있는 파트너들에게 우리는 여전히 건재하다고 안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사업을 구하기 위한 마지막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그들의 소위 체면이라는 것을 끌어내리고 그들이 항상 돈으로 인정을 사려 했던 상류층 전체 앞에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폭로할 무대였습니다. 파티 준비 기간 동안 저택은 시끄럽고 분주해졌습니다. 도우미들과 이벤트 기획사 직원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걱정으로 얼굴이 수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고고한 표정을 지으며 장식용 꽃 색깔부터 서빙될 와인 종류까지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지시했습니다. 민준 씨는 이 파티에 가장 유력한 인물들을 초대하기 위해 전화기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제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린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제가 여전히 병약하고 절망에 빠져 2층 방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약한 환자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방에서 나가지 않고 도우미에게 식사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저는 저만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석에게 연락해 몇몇 특별한 손님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업계에서 진실을 파헤치는 기사로 유명하고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이지연 기자였습니다. 다른 한 명은 여성과 아동을 위한 자선재단의 이사장이자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박민서 여사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미끼 정보, 즉 명문가에서 벌어진 한 여성의 비극에 대한 반쯤 감춰진 이야기들을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파티가 열리는 날 저녁, 저는 심플하지만 섬세하게 재단된 검은색 롱드레스를 선택했습니다. 화장은 진하게 하지 않고 창백한 얼굴을 돋보이게 할 만큼의 짙은 붉은색 립스틱만 발랐습니다. 저는 피해자처럼 보이고 싶었지만 결코 굴복하지 않는 당당한 피해자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제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자 파티장의 모든 공간이 순간적으로 정지하는 듯 했습니다. 손님들과 환하게 웃으며 대화하던 박 여사님은 저를 보고 굳어버렸고 입가의 미소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민준 씨는 얼굴색이 변하며 황급히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방에서 쉬고 있어야지. 저는 그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가볍게 말했습니다. 몸이 좀 나아졌어요. 오늘 같은 집안의 좋은 날에 며느리인 제가 빠질 수 없잖아요. 민준 씨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모든 손님들의 시선이 제게 쏠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태연하게 사람들 속으로 걸어가 정중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도 박 여사님이 의도적으로 퍼뜨린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비친 것은 미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지만 태도만큼은 더없이 당당한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교묘하게 이지연 기자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손에 든 와인잔을 살짝 떨며 구석에 숨으려는 민혁을 향해 먼 시선을 던졌습니다. 이 기자는 예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시네요. 저는 그녀를 향해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그저 좋지 않은 기억들을 잊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리고는 그녀 혼자만 들을 수 있을 만큼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바로 이 집에서 제 아이를 앗아간 악몽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이 기자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엄청난 특종거리를 찾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자선재단의 유력 인사인 박민서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제 비극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미래 계획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항상 이사장님께서 여성들을 위해 해오신 일들을 존경해왔습니다. 저도 언젠가 폭력에 시달린 여성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이들을 위한 쉼터를 짓는 것이 꿈입니다. 박 여사님은 깊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주 인간적인 꿈이네요. 하지만 그걸 이루려면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럴 용기가 충분하다고 믿어요. 제 연극은 그저 속삭임과 짧은 대화들 뿐이었지만 그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파티장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며느리에 대한 소문이 아니라 감춰진 비극, 완벽해 보이는 가정의 어두운 음모에 대한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강씨 일가를 다른 눈으로 의심과 탐색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즐겁고 화려했던 분위기는 점차 사라지고 어색하고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 여사님은 그 변화를 감지하고 분노했지만 수많은 손님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총알 같은 눈빛으로 저를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의 절정은 집주인의 연설 시간이었습니다. 원래 연설을 하기로 했던 시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민준 씨가 무대 위로 떠밀려 올라갔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상투적인 감사 인사를 더듬거리며 읽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아무도 그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하며 속삭이느라 바빴습니다. 파티는 예상보다 일찍, 더없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손님들은 풀리지 않은 의문과 커져가는 의심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강씨 일가가 그날 저녁 내내 애써 쌓아 올렸던 체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은 이미지를 회복하기는커녕 곧 터질 스캔들의 중심에 스스로를 세운 꼴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저택의 문이 닫히는 순간 박 여사님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제 얼굴에 대고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미친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집안을 망하게 할 작정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도 책망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고 민혁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분노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면 대결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짜 폭풍이 바로 이곳에서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는 그들의 가장 비참한 마지막 연극을 전부 담아낼 보이지 않는 카메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택의 문이 닫히자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조용한 공간이 찾아왔습니다. 파티 내내 쓰고 있던 즐겁고 고상한 가면이 벗겨지고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들이 드러났습니다. 박 여사님은 상처 입은 암사자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말해, 그자들에게 무슨 말을 한 거야? 일부러 사람들 앞에서 나한테 망신을 줄 생각이었지. 그녀는 소리치며 제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서 거리를 두며 이상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자신이었을 뿐이에요. 아마 제 진실된 모습이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나 보죠. 진실? 내년한테 무슨 진실이 있어. 은혜도 모르는 정신 나간 불륜녀라는 것 말고. 그녀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고 가장 악독한 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준 씨는 옆에 서서 어머니를 말리지 않고 분노와 무력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서아야, 왜 그랬어? 이 파티가 회사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몰라? 당신이 모든 걸 망쳤어. 저는 민준 씨와 박 여사님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망쳤다고요? 제가 망친 게 뭔데요? 당신들의 거짓된 껍데기? 아니면 당신들의 범죄를 덮으려는 음모? 범죄라는 두 글자를 듣자 구석에 서 있던 민혁이 움찔했습니다. 그는 황급히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습니다. 형수님 무슨 헛소리예요? 무슨 범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럼 내 뱃속의 아이는 저절로 사라졌나? 내 몸의 멍자국은 내가 혼자 넘어져서 생긴 거고? 아니면 우리 민혁 도련님은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그 비오는 오후에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전부 잊어버린 건가?
민혁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한 걸음 더 물러섰습니다. 제가 그 일을 이렇게 정면으로 다시 꺼낼 줄은 상상도 못했던 모양입니다. 박 여사님은 귀한 아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보고 민혁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증거도 없으면서 어디서 피를 토하며 사람을 모함해. 똑똑히 들어도 한 번만 더 이 얘기를 꺼냈다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버릴 테니까. 증거요? 저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5년처럼 계속 침묵하고 인내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당신들은 저를 너무 얕봤어요.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뱉는 글자 하나하나가 그들의 심리를 내리치는 망치 같았습니다. 당신들은 돈으로 침묵을 살 수 있고 권력으로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당신들은 한 가지를 잊었어요. 이 세상에는 정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손으로 그 정의를 찾아 나설 겁니다. 박 여사님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 요물 같은 년을 내가 죽여야 해. 그제야 민준 씨가 당황하며 말리러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진정하세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통제 불능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핥히고 소리쳤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배에 강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날카로운 고통에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준 씨와 민혁이 황급히 어머니를 떼어냈습니다. 저는 배를 움켜쥐고 숨을 헐떡였지만 제 시선은 그들에게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 모든 상황이 그들의 모든 폭력적인 행동, 모든 욕설, 모든 흉측한 얼굴이 선명하게 녹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파티 전에 저는 지석에게 제 옷깃의 단추처럼 위장된 초소형 카메라를 달아달라고 부탁했었습니다. 저는 손님들이 돌아간 후 그들이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고 그들의 잔혹함에 대한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 최후의 무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민혁의 범죄를 은폐한 사실뿐만 아니라 박 여사님의 폭행행위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참의 몸싸움 끝에 그들은 마침내 박 여사님을 떼어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헐떡였습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마치 마법을 빼앗긴 마녀처럼 보였습니다. 민준 씨는 피곤하고 지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서아야, 우리 좀 차분하게 얘기할 수 없을까? 저는 배를 감싼 채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요? 어떻게 차분할 수 있죠, 민준 씨. 당신 어머니가 방금 저를 폭행했고 당신 동생은 강간범이며 제 남편인 당신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는데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저는 몸을 돌려 계단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이곳을, 이 지옥을 당장 벗어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번째 계단에 발을 내디뎠을 때 박 여사님이 등 뒤에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어디에도 못 가. 넌 여기 있어야 해. 이 집 밖으로 한 발짝이라도 나갔다간 내가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쉽게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제가 그들에게 위험한 무언가를 쥐고 있다고 느낄 때는 더욱더 저는 탈출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이 귀중한 영상을 발견하고 파괴하기 전에 이것을 가지고 이곳을 빠져나갈 계획이. 저는 그들을 돌아봤습니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다고 그들이 믿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쥐고 계단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제 어떡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비참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 모든 방향을 잃은 피해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제 모습을 본 그들의 경계심이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비웃었습니다. 이제야 겁이 나나? 이미 늦었어. 민준 씨가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야, 이러지 마. 다 괜찮아질 거야. 방에서 조용히 쉬고 있어.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들은 다시 저를 통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지금 대담한 탈출 계획이 한 단계 한 단계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상처 입은 호랑이를 우리 안에 가두었지만 그 호랑이가 우리를 부수고 적을 갈기갈기 찢어놓을 기회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파티에 혼란스러웠던 밤이 지나고 저택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숨막히는 침묵에 잠겼습니다. 저는 제 침실에 사실상 감금되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잠그지는 않았지만 박 여사님은 신뢰하는 2명의 가사도우미를 복도의 교대로 배치했습니다. 저를 돌본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다시 한번 빼앗겼습니다. 그들은 제가 외부와 연락하여 일어난 일을 폭로할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연락을 차단하고 저를 사방이 벽인 방에 가두면 모든 것이 잊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 역할을 했습니다. 침대에만 누워 식사를 거부하고 말 한마디 없이 지냈습니다. 제가 싸울 의지를 완전히 잃었다고 그들이 믿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의 순종적인 태도는 그들을 잠시 안심시켰습니다. 그들은 실패한 파티가 초래한 재정 및 평판 위기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통화와 긴급 회의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무너져가는 제국을 구하느라 너무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기다리던 허점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단추는 제 옷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떼어내 미리 준비해둔 속이 빈 책 안에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밖으로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간호사 미나 씨에게 기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너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오직 저 자신에게만 의지할 수 있는 계획이. 저는 기침을 하는 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마른 기침이었습니다. 점차 기침은 더 잦고 격렬해졌습니다. 특히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기침을 했고 가사도우미가 걱정되어 들어와 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마 폐렴인 것 같다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아픈 척하자 민준 씨는 마침내 저를 병원에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저를 집에서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만들어낸 기회였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카메라가 숨겨진 책을 제 작은 핸드백 안에 넣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민준 씨는 저를 그들 가족이 잘 아는 개인 병원으로 곧장 데려갔습니다. 그는 이곳 의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잘 알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의사는 대충 진찰한 후 제가 가벼운 기관지염일 뿐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약 먹고 푹 쉬면 된다고 진단했습니다. 민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 씨가 약을 받으러 간 사이 저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사도우미에게 저를 따라가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저는 가사도우미에게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책을 꺼내 카메라 단추를 꺼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작은 봉투에 카메라와 예비 메모리 카드를 넣고 단단히 밀봉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 주위를 둘러보다 제 시선은 위쪽에 있는 작은 환기구에 멈췄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저는 몰래 숨겨두었던 휴대폰으로 지석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X병원, 3층 여자 화장실, 환기구, 10분 뒤, 이게 내가 가진 전부야. 저는 지석을 믿었습니다. 그가 알아들을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저는 온 힘을 다해 변기 위로 올라가 환기구 틈새로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는 병원 뒤편 잔디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석이 그것을 찾길 바랐습니다. 일을 마친 후 저는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폰 전원을 끈 뒤 원래 자리에 다시 숨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피곤하고 약한 표정을 지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지석으로부터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가 제 방의 스마트 조명 시스템을 해킹한 것이었습니다. 조명이 연속으로 3번 깜빡였습니다. 우리가 미리 약속했던 암호였습니다. 그가 물건을 받았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증거는 이제 안전했습니다. 이제 탈출 계획의 나머지 부분을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문 밖으로 걸어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저를 보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진짜 혼란, 반박할 수 없는 핑계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미끼로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식사를 완전히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버틸 만큼의 물만 조금 마셨습니다. 제 몸은 빠르게 야위어 갔습니다. 창백하고 허약해졌습니다. 저는 자주 기절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제가 또 연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로 기력 없이 쓰러졌을 때 그들은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박 여사님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저를 보며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증오가 아닌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죽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녀가 민준 씨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민준 씨도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응급실에 데려가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연기 같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저를 병원에 데려가야만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제가 심각한 영양실조와 쇠약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며 영양제를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의 감시가 있는 병원은 그 저택보다 훨씬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이곳은 제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병원에서 의료진의 보살핌 아래 저는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를 이곳에 영원히 가둬둘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후 비 오는 밤, 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간호사 미나 씨가 모든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평범한 옷 한 벌, 약간의 현금, 그리고 제 고향으로 가는 기차표 한 장. 한밤중에 미나 씨가 병실로 들어와 저를 휠체어에 태우고 당직 간호사에게 다른 건물로 긴급 검사를 받으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복도가 비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틈을 타 미나 씨는 저를 뒷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택시 한 대가 미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앉아 흐릿한 빗줄기 너머로 병원을 돌아봤습니다. 저는 탈출했습니다. 황금 세장에서 교도관들에게서 벗어났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더 큰 폭풍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증거가 공개되기 전에 제 입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힘을 모으고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기 위해 추격전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밤기차는 저를 속임수와 고통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멀리 데려다 주었습니다. 기차 바퀴가 한 바퀴 구를 때마다 저는 빛에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의 10시간이 지난 후 저는 마침내 고향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곳에는 저를 조건 없이 진정으로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기차역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야위고 창백해진 제 모습을 본 어머니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저를 와락 껴안으셨습니다. 내 딸,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니? 평생 고생만 하셨지만 강직하셨던 아버지는 말없이 제 어깨를 꽉 쥐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서 저는 분노와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아늑한 시골집에서 저는 부모님께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임신 사실부터 민혁에게 강간당해 유산한 일, 민준 씨의 잔인한 말, 그들 가족 전체의 범죄 은폐 음모, 그리고 제 탈출 계획까지 이야기를 다 들으신 어머니는 충격으로 기절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거친 손은 핏줄이 설 정도로 굳게 쥐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쿵 하는 건조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 인간성을 상실한 것들, 걱정하지 마라, 서아야. 아빠 엄마가 그들처럼 부자도 아니고 권력도 없지만 이 집을 다 팔아서라도 너와 내 손주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아버지의 눈에서 결의를 보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제가 수집한 증거와 지석이 확보한 영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집 팔지 않으셔도 돼요. 저한테 계획이 있어요. 그저 제 곁에만 있어주세요. 아버지는 즉시 도시에서 변호사로 일하는 외삼촌 어머니의 남동생에게 전화를 거셨습니다.
삼촌은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제가 보낸 초기 증거들을 검토한 후 그날 밤 바로 차를 몰고 내려오셨습니다. 삼촌은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걱정하지 마라. 이건 단순한 민사사건이 아니라 심각한 형사사건이야. 이 증거들이라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 강민혁이란 놈은 반드시 징역을 살게 될 거고 범죄를 은폐한 사람들도 법망을 피하지 못할 거야. 가족과 법적인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되자 저는 반격할 때가 왔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조용한 전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빛 아래 드러나길 바랐습니다. 그 명문가라는 가문의 진짜 모습을 온 사회가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지석은 박 여사님이 저를 폭행하고 욕설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함께 편집했습니다. 우리는 잘라내지 않고 단지 상황을 설명하는 자막만 추가했습니다. 영상은 파티에서 슬픔에 잠긴 제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님이 달려들어 이 더러운 년 이라고 소리치며 욕설을 퍼붓는 장면, 그리고 정점에는 그녀가 제 머리채를 잡고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그날 밤 익명의 계정을 통해 그 영상은 부동산 재벌 강성가의 끔찍한 진실, 며느리 성폭행 유산 후 시어머니의 무자비한 폭행이라는 짧지만 강력한 제목과 함께 SNS에 공개되었습니다. 미디어의 폭풍은 단 몇 시간 만에 터져나왔습니다. 영상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백만 건의 조회수, 수만 건의 공유, 수십만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론은 극도로 분노했습니다. 세상에, 믿을 수가 없어. 시어머니가 완전 호랑이 같네. 남편은 어디 가서 아내가 저렇게 당하게 놔둔 거야? 진짜 비겁하다. 아내분이 너무 불쌍하다. 아이 잃고 폭행까지 당하다니. 저 악마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해. 인간성을 상실한 자들이 운영하는 강성건설 불매운동. 강성가라는 이름은 부의 상징에서 순식간에 악랄함과 잔인함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회사 홈페이지는 다운되었고 팬페이지는 비난과 분노의 댓글로 도배되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은 해명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만약 상장사였다면 주가는 이미 바닥을 쳤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써 지켜온 체면은 제가 올린 영상 하나로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강씨 일가는 완전히 수동적이고 충격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제가 감히 이 정도까지 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돈을 이용해 게시물을 내리고 영상을 차단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불길은 이미 타올랐고 그 무엇도 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고향집에 앉아 댓글 하나하나를 읽었습니다. 통쾌함은 전혀 없었고 오직 끝없는 슬픔만이 밀려왔습니다. 이런 시끄러운 전쟁을 원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저를 이 길로 내몰았습니다. 폭풍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제 남편 민준 씨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가족과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언론 앞에 섰습니다.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홍 변호사를 옆에 앉히고 기자회견을 열어 충격적인 비밀을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저를 겨냥한 양날의 검이었고 판을 뒤집어 저를 피해자에서 다시 가해자로 만들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개의 카메라 렌즈 앞에 서서 초췌하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선언했습니다. 사실 저와 제 아내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외도를 했습니다. 아내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간적인 분노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겁니다. 제 어머니는 아들을 너무 사랑하신 나머지, 그리고 이 진실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나머지 이성을 잃고 행동하셨던 겁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앞에 앉아있던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가 그렇게 끔찍한 거짓말을 지어낼 수 있다니. 그는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저를 경멸스러운 불륜녀로 만들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 있던 악마가 마침내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거짓말이 바로 그 자신과 그의 가족에 관해 박힐 마지막 못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민준 씨의 기자회견 이후 제 세상은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뻔뻔한 거짓말은 여론을 분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전히 저를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 옆에는
의심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저 여자도 보통은 아닐 거야. 어떤 남자가 바람 피운 아내한테 미치지 않겠어? 남편이 왜 그게 네 복이라고 했는지 알겠네. 그런 뜻이었구나. 악의적인 댓글들은 바늘처럼 제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하루아침에 가련한 피해자에서 사회의 심판대에 오른 인물이 되었습니다. 강씨 일가는 형사사건을 막장 연애 드라마, 시끄러운 불륜 이야기로 바꾸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민혁의 강간 범죄와 박 여사님의 폭행 행위를 희석시켰습니다. 부모님은 분노로 몸을 떠셨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우셨고 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며 당장이라도 도시로 올라가 그 짐승만도 못한 가족과 단판을 지을 기세였습니다. 제 변호사인 외삼촌이 한참을 말려야 했습니다. 형님, 누님 진정하세요. 저들이 일부러 우리를 화나게 해서 이성을 잃게 만들려는 겁니다. 이건 아주 저급하지만 효과적인 언론 플레이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맞대응이 아니라 증거로 저들의 거짓말을 박살내는 겁니다. 저는 방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그 아이가 민준 씨의 아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 아이는 이미 세상에 없는데 어떻게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까? 그가 저를 비난하기 위해 신성한 부성애마저 짓밟아 버렸는데 저는 다시 한번 불리한 입장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돈이 있고 전문적인 변호사와 언론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어떤 이야기든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기자회견 이후에도 완벽하게 배신당한 남편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SNS에 감성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속는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는 것이다. 때로는 진실이 너무 잔인하다. 그는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혼란스럽고 거의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지석이 다시 한번 구세주처럼 나타났습니다. 그가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아야, 내가 뭘 좀 찾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 뭔데 지석아? 저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전에 네가 내 낡은 휴대폰 데이터 복구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 강민준이 싸우다가 부챘던 거 말이야.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약 1년 전 말다툼 중에 화가 난 민준 씨가 제 휴대폰을 던져 박살냈었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사진과 기념 메시지가 저장되어 있어 무척 슬펐습니다. 저는 지석에게 데이터를 살릴 수 있는지 봐달라고 맡겼었습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에 잊고 지냈습니다. 거의 전부 복구했는데 그 안에서 녹음 파일 하나를 찾았어. 네가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아. 지석이 음성 파일을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것은 저와 민준 씨의 대화 녹음이었습니다.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렸던 그날 밤의 대화였습니다. 녹음 속 제 목소리는 행복에 겨워 있었습니다. 오빠, 나 임신했어. 우리 아기 생겼대. 그리고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의 그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이야. 세상에, 내가 아빠가 된다니. 서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사랑해, 당신이랑 우리 아기. 내가 좋은 아빠가 될게. 약속해. 아무도 당신이랑 우리 아기 힘들게 못하게 할 거야.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으며 뺨 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전의 민준 씨였습니다. 적어도 제가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아기가 생겼다는 사실에 얼마나 행복해했던가. 그는 저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의 핏줄을 냉정하게 부정하고 사랑했던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이미 세상에 없는 태아의 DNA 검사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소리치며 해명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온 세상이 이 녹음 파일을 듣게 하면 되었습니다.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누가 파렴치한 인간인지 그들 스스로 판단하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외삼촌에게 보냈습니다. 삼촌은 파일을 듣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굉장하다, 서아야. 이게 바로 가장 확실한 증거야. 이건 민준이가 아이 아빠라는 걸 증명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거짓말과 위선을 폭로하는 거야.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지 않을 거야. 이 녹음 파일이 스스로 말하게 두자. 다음 날 녹음 파일은 익명의 계정이 아닌 제가 통제권을 되찾은 제 개인 SNS 계정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런 글도 쓰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음성 파일 하나와 한때는 행복했던 아빠에게라는 제목만 올렸습니다. 그 효과는 폭행 영상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그 영상이 사람들을 분노하게 했다면 이 녹음 파일은 사람들을 경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남자, 한 남편, 한 아버지의 위선과 잔인함, 비겁함에 대한 경멸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민준 씨를 위로하던 사람들은 오늘 그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 어떻게 저렇게 파렴치한 남자가 있을 수 있지. 자기 자식까지 부정하면서 죄를 피하려 하다니. 인간도 아니다. 아기 생겼다고 저렇게 행복해하던 목소리 좀 봐. 아카데미 나무주 연상감일세. 민준 씨의 거짓말은 과거에 그 자신에 의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스스로 판 무덤에 스스로를 묻은 꼴이 되었습니다. 저를 해치기 위해 그가 설치한 덫이 결국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그가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준 씨가 무너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박 여사님의 체스판 위에 놓인 비겁한 졸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주범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체스판 전체가 뒤집힐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 게임의 승자는 반드시 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미디어 폭풍의 중심에서 터진 원자폭탄과도 같았습니다. 그것은 민준 씨와 그의 가족이 쌓아올린 모든 거짓말을 날려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소위 명예라는 마지막 잔재마저 불태워버렸습니다. 민준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모든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했으며 누구와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고통받는 남편이라는 가면은 산산조각 나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추악하고 비겁하며 잔인한 진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여론은 완전히 제 편이 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격려와 지지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여성보호단체와 유명 변호사들도 저에게 무료 법률 지원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대중의 힘은 강씨 일가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엄청난 압력을 가했습니다. 제 사건은 민감한 개인사에서 사회 전체가 주목하는 주요 사건이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유능한 변호사팀의 지원을 받아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3명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강민혁은 강간죄, 박 여사님은 폭행상해 및 범인 은닉죄, 강민주는 명예훼손 및 구조 불이행죄였습니다. 강씨 일가는 그제야 진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돈으로 여론의 입을 막을 수도, 권력으로 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동은 수백만 개의 눈 아래에서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저를 찾아오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협박이 아니라 애원이었습니다. 박 여사님은 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비참하게 울며 매달렸습니다. 사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서아한테 한 번만 말해주세요. 우리 민혁이 좀 용서해달라고요. 걔는 아직 젊고 철이 없어서. 원하시는 만큼 보상해드릴게요. 제발 감옥만은 가게 하지 말아주세요. 어머니는 단 한마디로 대답하셨습니다. 이 일은 이제 우리 집안의 일이 아니라 법의 문제입니다. 법이 결정하게 두세요. 민준 씨는 제 고향집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애원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제발 마지막으로 서아를 만나서 사과 한마디만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는 미동도 없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돌아가게. 자네는 이제 나를 아버님이라 부를 자격도 없고 내 딸을 만날 자격도 없어. 그 사과는 법정에서나 하게. 그들은 막다른 길에 몰렸고 절망 속에서 더욱 끔찍한 비밀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들과 5년을 함께 산 저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이었습니다. 지석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강성건설의 불법 경제활동을 조사하기 위해 회사를 압수수색했을 때였습니다. 시아버지인 강 회장의 개인 컴퓨터에서 그들은 신중하게 암호화된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그 폴더가 열렸고 그 안의 내용물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폴더에는 바로 우리 저택에 몰래 설치된 카메라들로 촬영된 수많은 영상 파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을 담은 영상도 있었지만 더 무서운 것은 가족들의 비밀회의, 다툼, 그리고 음모를 논의하는 장면들이 담긴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제가 피해를 입은 지 불과 며칠 후에 녹화된 영상 하나가 있었습니다. 영상에는 제가 항상 온화하고 세상사에 관심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던 시아버지, 강 회장을 포함한 강씨 일가 전체가 서재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 애가 너무 강하게 나와요. 경찰에 신고까지 했어요. 이제 어떡하죠? 강 회장은 주재석에 앉아 냉정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뭘 그리 겁을 내? 여자애 하나가 뭘 할 수 있다고. 내가 민혁이 알리바이용 CCTV는 이미 처리해뒀어. 우리가 한마음으로 서아가 정신이 나갔다고만 주장하면 경찰도 어쩌지 못해. 민준 씨가 망설이며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 그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래도 제 아내고 아이까지 잃었는데. 강 회장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심해. 네가 뭐가 심한지 알기나 해? 이 일이 터져서 민혁이가 감옥에 가면 싱가포르 파트너와의 계약도 물거품이 된다는 거 몰라? 강성가의 명성이 무너질 거라는 건, 내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질 거라는 건 생각 안 해봤어? 며느리 하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하나가 이 모든 사업에 비하면 뭐가 중요하단 말이냐. 박 여사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작은 걸 희생해서 큰 걸 지켜야죠. 민준아,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모든 건 아빠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 민혁은 조금의 죄책감도 없는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 집안의 진짜 주범, 가장 잔인한 악마는 박 여사님도 민혁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항상 존경했던 시아버지, 강 회장이었습니다. 가짜 증거를 만들고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 계획을 세운 모든 것을 연출한 사람이 바로 그였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돈, 그의 비인간성 위에 세워진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단지 비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모에게 세뇌당하고 아내와 자식, 그리고 가족 사이에서 사랑과 돈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돈을 선택했습니다. 이 영상은 민혁의 범죄와 강성건설의 자금 세탁 증거와 함께 반박할 수 없는 기소장을 완성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한 가문 전체의 범죄를 폭로했습니다. 뿌리부터 썩어 문드러진 가문을. 이제 저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법과 함께, 정의와 함께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종말이 아주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았습니다. 바람을 심은 자들은 반드시 폭풍을 거두게 될 것이고 이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이었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몰래카메라 영상의 발견은 사건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강씨 일가의 심장부에 내리꽂힌 벼락과 같았고 가장 적나라하고 끔찍한 진실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성공한 기업가, 온화한 남편이자 아버지라는 가면 뒤에 항상 숨어있던 강 회장은 마침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도덕과 인간성을 포함한 모든 것을 희생할 준비가 된 냉혈한 주범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족회의 영상, 즉 그가 가짜 증거를 만들고 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계획했음을 인정한 영상은 수사기관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강 회장과 박 여사님의 범인 은닉 및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적으로 입증하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지석과 제가 제공한 자금 세탁 및 탈세 혐의에 대한 증거와 결합하여 대규모 형사사건에 대한 기소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강성건설은 막강한 제국에서 거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 계좌는 수사를 위해 동결되었습니다. 골든밸리 프로젝트는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파트너들은 일제히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주택 계약금을 낸 투자자들과 고객들은 회사 본사를 포위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부의 상징이었던 강성가는 폐허 더미로 변했고 수많은 자회사와 관련 프로젝트의 연쇄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강 회장과 박 여사님은 계속해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돈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론의 압박과 반박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아무도 감히 그들을 돕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공들여 쌓아온 인맥은 비눗방울처럼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강민혁에 대한 재판이 먼저 열렸습니다. 제 증언, 법의학 감정 결과, 그리고 특히 지석이 복원한 편의점 CCTV 원본 영상으로 그의 범죄는 명백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피고인석에서 그 악마는 마침내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강간 및 중상해치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일, 저는 법정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그 판결은 마땅히 있어야 할 정의였지만 제가 겪어야 했던 고통과 상실을 결코 보상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강 회장과 박 여사님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범인 은닉, 명예훼손, 탈세, 자금 세탁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정에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상황 탓을 하며 죄를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녹음 증거, 서류와 장부들이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강 회장은 징역 20년을, 공범인 박 여사님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민주는 회사의 불법 활동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 역시 법망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명예훼손과 구조불이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의 형량은 저보다 가벼운 집행유예와 거액의 손해배상금이었지만 그에게도 그것은 종말이었습니다. 경력, 명예, 그리고 악의 편에 서기로 선택했던 한 남자의 인생 전체에 대한 종말이었습니다. 한 가문 전체가 명예와 부의 정점에서 감옥과 치욕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강성과 몰락 소식은 모든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범죄뿐만 아니라 마땅한 대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기쁘거나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평온함만이 감돌았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의 평온함이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후 외삼촌은 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저택, 친정 부모님의 결혼 선물. 비록 민준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와 그의 가족이 저를 학대하고 폭행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증거들로 인해 법원은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그 소유권을 저에게 귀속시킨다고 판결했습니다. 제가 집문서를 다시 받았을 때 저는 그 집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곳은 한때 천국이었지만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저택을 팔기로 결정했지만 그 돈을 저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파티에서 박민서 이사장님께 말씀드렸던 꿈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바로 이 돈으로 집을 지을 것이었습니다. 진짜 집, 폭력을 견뎌야 했던 여성들, 살아갈 권리, 행복할 권리를 빼앗겼던 어머니들을 위한 안전한 쉼터를, 그것이 제 잃어버린 아이를 기리는 방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제 비극이 다른 사람들의 행복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제 고통은 더 불행한 삶의 고통을 덜어줌으로써 치유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때 제 남편이었던 그 남자와의 만남, 그리고 작별. 저는 그를 마지막으로 한번 마주해야 했습니다.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저는 민준 씨로부터 그의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편지에서 그는 용서를 구하지도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형을 살기 전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만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돌려줘야 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제 안의 한 부분은 다시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한 부분은 가봐야 한다고 저를 재촉했습니다. 저는 명확한 끝, 우리의 죽은 결혼에 대한 공식적인 작별 인사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작은 카페에서 그를 만나기로 동의했습니다. 다시 만난 날 민준 씨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재벌 2세의 화려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는 많이 야위고 늙어 보였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몇 가닥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수수한 옷차림으로 카페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온 것을 보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가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는 마주보고 앉아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민준 씨가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이거 당신에게 돌려줄게.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등기권리증이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택의 것이 아니라 도심의 고급 아파트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 부모님께서 당신에게 사주시려던 아파트야. 민준 씨는 후회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아셨어. 어머니가 따로 당신 부모님을 찾아가셨지. 강성가에서는 며느리 하나 충분히 책임질 수 있으니 처가에서 괜히 돈 쓸 필요 없다고. 당신 부모님이 당신에게 따로 집을 사주면 우리 집안 체면이 깎인다고 말이야. 어머니는 당신 부모님을 설득해서 이 아파트 사는 걸 취소하게 하고 대신 저택을 선물하게 하셨어. 내 이름으로 등기하는 조건으로. 모든 게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덫은 제가 그 집에 발을 들여놓기도 전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배경 좋은 며느리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제 가족의 재산까지 빼앗고 싶었던 것입니다. 민준 씨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터지고 나서 정말 많이 생각했어.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일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원래 당신 것이었던 건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 마지막 남은 저축이랑 차판 돈으로 겨우 이 아파트를 다시 샀어. 등기는 이미 당신 이름으로 이전했어. 그냥 내 늦은 사과라고 생각해줘. 저는 등기권리증을 내려다보고 다시 민준 씨를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정한 후회를 보았습니다. 돈과 명예를 잃은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은 사람의 후회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민준 씨?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가족 말만 맹목적으로 따랐어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깍지 꼈습니다. 내가 비겁해서 그랬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정해주신 길만 걸었어. 한 번도 그분들 뜻을 거역해본 적이 없어. 무서웠어. 이 풍족한 삶을 잃을까봐, 회사에서의 내 자리를 잃을까봐, 불효자식이 될까봐,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당신을, 그리고 우리 아이까지 희생했어. 당신이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 내 침묵이 모든 걸 죽이는 칼이 될 줄은 몰랐어.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이제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부모님, 동생은 다 감옥에 갔고 회사는 파산했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지.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가졌던 가장 소중한 것이 당신이었다는 걸. 하지만 내가 내 손으로 잃어버렸어.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 그저 앞으로 당신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더 이상 그에 대한 증오는 없었습니다. 대신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평생을 인형처럼 살다가 진실을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어버린 한 남자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선물은 받을게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졌으면 해서요. 잘 살아요, 민준 씨. 이제는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살아요. 누구의 기대에도 얽매이지 말고. 저는 그 말을 남기고 뒤돌아섰습니다.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이 바로 우리 이야기의 진정한 끝이었습니다. 저는 제 것을 되찾았고 마지막 작별 인사도 했습니다. 저는 카페를 나와 오후의 햇살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부터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낡은 문은 닫혔고 새로운 문이 제 앞에서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을 통과하기 전에 저는 문득 이 이야기에서 제가 아직 다시 만나지 않은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던 그 악마, 강민혁. 제가 그를 다시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운명은 이미 제 갈 길을 정해놓은 듯 했습니다. 저는 강민혁을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감옥에, 제 세상과는 완전히 분리된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제가 자선재단을 설립하고 쉼터를 짓는 절차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교도소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강민혁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원망과 악독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인생과 가족을 망쳤다고 저주했습니다. 그는 이 원한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며 언젠가 출소하면 저를 찾아가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는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더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그의 인간성이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조금의 뉘우침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찢어버리고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민혁이 탈옥한 것입니다. 그는 다른 몇몇 흉악범들과 함께 교도소에 혼란을 야기한 큰 태풍을 틈타 탈출했습니다. 탈옥 소식은 모든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나온 강민혁의 얼굴을 보자 등골을 타고 차가운 불안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가 저를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외삼촌과 부모님은 몹시 걱정하셨습니다. 그들은 제게 잠시 어디론가 떠나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경찰도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계속 두려움 속에 산다면 저는 결코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맞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계속했지만 훨씬 더 조심했습니다. 밤에는 절대 혼자 다니지 않았고 제 집에는 최신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항상 경계하며 긴장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에 혼자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고향에 일이 있어 내려가셨습니다. 저는 막 아이를 재우고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란다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뱉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살짝 젖혀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았습니다. 강민혁. 그는 옆집 베란다에서 넘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은 야위고 삼했지만 두 눈은 여전히 악랄하고 광기 어린 빛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이내 이상한 침착함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를 들어오게 할 수는 없어. 내 아이를 지켜야 해.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침실로 달려가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잠든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살려주세요. 강도예요. 얼마 전 탈옥한 강민혁이에요. 제가 경찰과 통화하는 동안 거실에서 유리가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집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침실 쪽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아, 당장 나와. 이 쌍년아, 네가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문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보며 자신을 지킬 만한 것을 찾았습니다. 제 시선은 테이블 위에 놓인 무거운 도자기 화병에 멈췄습니다. 문이 걷어차이며 부서졌습니다. 강민혁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저와 아이를 보고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찾았네. 오늘 너희 모자 둘 다 저승으로 보내주마. 그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화병을 집어 그의 머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화병이 산산조각 나고 강민혁이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더욱 흉포해졌습니다. 그가 저를 향해 칼을 휘둘렀습니다. 저는 피했지만 칼날이 제 팔을 스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바로 그때 보안 시스템의 경보음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차 사이렌 소리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강민혁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극도의 증오심이 담긴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저를 살려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잊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마였고 엄마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생사의 순간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를 향해 똑바로 돌진했습니다. 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밀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그를 베란다 쪽으로 세게 밀었습니다. 이미 유리가 깨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의 균형을 잃은 강민혁은 반응할 틈도 없이 비틀거리다 뒤로 넘어갔습니다. 처절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다 이내 끊겼습니다. 저는 헐떡이며 아래의 어두운 공간을 내려다봤습니다. 경찰이 들이닥쳐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악몽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정당방위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란다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가 팔아버린 강씨 일가의 옛 저택은 이제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미래가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처럼. 그 집을 태운 것은 실제 불이 아니었습니다. 증오, 범죄, 탐욕의 불길이 한 가문 전체를 태워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명의 불꽃, 모성애의 불꽃이 제가 그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밤 이후 제 삶은 마침내 본래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강민혁의 죽음은 모든 비극의 진정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모든 위협과 증오는 지나간 악몽처럼 사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경계하거나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새로운 삶의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택을 판돈으로 지은 폭력 피해 여성들을 위한 쉼터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희망의 집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곳은 단지 육체적인 안식처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자주 그곳을 찾아가 이야기들을 듣고 경험을 나누며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던 그들이 점차 미소를 되찾고 삶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 깊이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제 고통도 많이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들은 건강하고 착하게 자랐습니다. 그 아이는 제 삶의 원천이자 가장 큰 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모든 사랑을 주었지만 과잉 보호하거나 응석바지로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강인함, 자존감, 그리고 옳고 그름의 차이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저는 아들이 좋은 남자, 여성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결코 그의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가끔 저는 아들을 데리고 그의 친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강 회장과 박 여사님은 감옥에서 수년을 보낸 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나이와 죗값은 그들의 오만함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은 말이 없고 차분해졌습니다. 그들은 늦은 후회와 사랑으로 손자를 대했습니다. 저는 막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역시 비록 씁쓸한 과거가 있더라도 자신의 뿌리에 대해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출소 후 도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곳으로 이사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직업을 구하고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지만 저는 진심으로 그가 마음의 평화를 찾길 바랐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는 아들을 데리고 공원에서 연을 날렸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서 뛰노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제 마음은 소박한 행복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제 인생이 영원한 어둠 속에 잠겼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고 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는 법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가와 저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예전 직장 동료로 가장 힘든 시기에 저를 묵묵히 응원해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1, 3, 그리고 높이 나는 연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제 심장이 다시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통의 끝을 지나왔고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제 약함 속에서 강함을 찾았습니다. 저는 비극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마도 세상의 많은 다른 여성들의 이야기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침묵하고 인내하고 희생했던 사람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침묵이 항상 금은 아니라고. 때로는 목소리를 내고 싸워야 한다고.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살아갈 권리, 행복할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라고. 진정한 행복은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여성의 가장 큰 복은 어떤 남자에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굳건히 서서 빛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조금이라도 용기를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참여는 저희가 더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이나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귀 기울여 들을 가치가 있는 이야기가 있으니까요. 편안하고 행복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